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캐스트 2012 주간 이슈 전망 시간입니다. 저는 한겨레 신문 정치부 성한용 기자입니다. 제가 진행하는 한겨레 캐스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처음이라 그런지 좀 약간 긴장이 되네요. 오늘은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꿈이었나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제민주화는 우리나라 헌법 119조 2항에 나오는 개념인데요. 1987년에 헌법 개정을 할 때 들어갔습니다. 자, 박근혜 후보에게 경제민주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지난 4월 11일이죠. 총선을 치를 때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경제민주화를 극적인 반전 카드로 꺼냈습니다. 또 재벌개혁 전도사라고 불리는 김종인 전 의원이시죠. 이분을 지금 국민행복 추진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이분을 영입해서 경제민주화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어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역시 경제민주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박근혜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과 뭔가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고요. 대선 공약에서 혹시 경제민주화를 후퇴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겨레 캐스트 첫 번째 시간,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실종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초대 손님은 한겨레 신문 정치부 여당 반장을 맡고 있는 신승근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신승근입니다. 예, 요즘 굉장히 바쁘시죠? 예, 대선이 임박했으니까 상당히 바쁘네요. 정신이 없습니다. 예, 우선 청취자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여당 반장, 이게 뭐 국민학교도 아니고 왜 반장이라고 하는 건지 참 궁금하기도 할 겁니다. 자, 여당 반장이 어떤 일을 하는 보직인지 좀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죠. 일단 여의도에는 여야당이 있는데요. 여당 반장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 그 주변에서 제공하는 또는 제공하기 싫어서 숨기려고 하는 모든 잡다한 정보를 취재, 수집, 분석, 가공해서 기사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 여당 반장은 여당 출입 기자들의 반장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신승근 기자는 정치부 기자 생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제가 기자 생활이 올해로 19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상당히 고참이네요. 예. 그 중에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좀 따져봤는데 한 14년 정도 정치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신문 정치부에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겨레 21 정치팀에도 있었고 뭐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 한 13년, 14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정치부 기자 재미있습니까? 뭐 역동적이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때로 이렇게 소모적인 것에 이 오랜 시간과 청춘을 바쳐야 되는지 이런 의문도 좀 있습니다. 예, 뭐 그래도 얼마 전에 미국 연수까지 다녀오셨죠? 예, 뭐 그 덕에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로. 그럼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자, 박근혜 후보가 지난 11일이죠. 일요일에 참모들을 9명인가를 데리고 김종인 위원장을 만났다. 그래서 무언가 좀 험악한 분위기에서 얘기를 주고받았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좀 이 얘기를 하려면 좀 그 전에 김종인 위원장과 박근혜 후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알아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경제민주화의 원조격인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한 뒤에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자기 브랜드로 적극 활용했는데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 3일 날 대기업 순환 출자 의결권 제한 등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민주화 안을 마련해서 박 후보에게 제시했고 이걸 선거 공약으로 하라 이렇게 안팎에서 좀 압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 후보가 지난주 전경련 등 경제 5단체 대화에 나가서 기존 순환 출자분 해소는 기업 자율에 맡기자 이러면서 사실상 김종인표 경제민주화의 대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조 주방장 모셔다 놓고 사실상 짜장면도 못 만들게 하는 이런 건데요. 여기에 화가 난 김종인 위원장은 또 기자들을 만나서 박 후보 주변 사람들이 재벌의 로비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박 후보를 거듭압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부담을 느낀 박 후보가 아까 말씀하신 일요일에 황우여 대표, 서병수 사무총장 등 9명의 당직자를 대동하고 아마 서울의 메리어트 호텔이라고 하는데요. 메리어트 호텔에서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서 그동안 김종인 위원장이 만들어 놓은 경제민주화 대부분을 수용할 수 없다 이런 뜻을 전달했다고 하고요. 특히 이 자리에서 박 후보는
내가 로비를 받을 사람이냐? 15년 동안 정치하면 나 로비 받은 적 없다. 이렇게 상당히 좀 그 듣기에 따라서 험한 말을 했다고 하고요. 이 자리에 뭐 권영세 상황실장 이런 핵심 인사들도 재벌 로비를 언급한 부분은 좀 너무 심한 거다. 이렇게 좀 분노를 표출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박 후보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이제 한 사람을 잡아놓고 좀 집중 추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마침 저도 그 김종인 위원장하고 그제 통화를 잠깐 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후보보다 나이가 12살이나 많은데 어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나한테 그렇게 압력을 넣느냐고 아주 뭐 화가 단단히 나셨고요. 그 뭐 분한 게 풀리지 않아가지고 좀 약간 부들부들 떠는 그 목소리가 좀 떨리는 뭐 그런 일도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그렇게 그 뭔가 박근혜 후보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속된 표현으로 때려치고 나올 것인지 아니면 무릎 꿇고 들어갈 것인지 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도 같은데 아무튼 그 다음 날 그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 나타났거든요. 거기 나타난 이유는 뭘까요? 왜 그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단 그 김종인 위원장이 이 자리에 오는 것을 두고 그럼 박 후보와 다시 화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도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측근은 그 행사가 아마 당에서 참석하는 마지막 행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앞에 진을 치고 있다가 그러면 결별하는 거냐 박근혜 후보가 완전히 결별이냐 이렇게 계속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결별이 그리 간단하겠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다시 그러면 국민행복추진위원장에서 물러날 거냐 이 질문을 하니까 자꾸만 그런 것을 강요해서 묻지 마라. 생각을 한참 해봐야지 이렇게 말해서 좀 묘한 여운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네, 아직 결론이 안 난 모양이군요. 아무튼 그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약간 박근혜 위원장을 떠날 것인지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걸로 예측을 하십니까? 이게 좀 뭐 옆집 부부의 이혼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전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종인 위원장인 경제민주화의 원조인 자신을 데려다 놓고 아무 일도 못하게 한다 이러면서 상당히 분노를 하고 있고요. 반면 박 후보 쪽도 김종인 위원장의 요구를 다 받아주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굳이 따진다면 일종의 결별, 그러니까 뭐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는 찍진 않았지만 최소한 각방을 수는 수준으로 갈라서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오는 15일, 그러니까 목요일 날 박근혜 후보가 어쨌건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를 하는데요. 김 위원장은 이것을 본 뒤 자신의 요구가 전혀 수용되지 않았을 경우 뭐 위원장직을 사퇴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당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또 김 위원장이 즉각 관두지 않는 것은 어쨌건 자신이 퇴각할 수 있는 명분을 좀 달라. 박 후보가 이런 제스처다. 이렇게 해석하는 쪽도 좀 있습니다. 11월 15일 날 박근혜 후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 판단을 하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좀 이상한 게요. 경제 민주화를 뭐 누가 시킨 게 아니고 사실은 박근혜 후보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중요한 카드로 내세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박근혜 후보가 본인 입으로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도대체 뭐라고 말을 했는지 좀 직접 들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대선 출마 선언 때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해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는 일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예. 또 두 번째로 박근혜 후보가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게 8월 21일이죠. 그날 후보 수락연설에서도 경제 민주화를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경제 민주화는 국민 행복의 첫 걸음입니다. 경제 민주화, 복지, 일자리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5천만 국민 행복 플랜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예, 자, 박근혜 후보가 이렇게 여러 차례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했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은 한마디로 경제 민주화의 아이콘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김종인 위원장하고 지금 결별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김종인 위원장이 도대체 뭘 요구한 것인지 엄청나게 좀 무리한 요구를 한 건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아까도 성 기자님이 말씀하셨듯이 김종인 위원장을 일종의 재벌 개혁의 전도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경제민주화의 핵심 요구 사항들이 대체로 재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단 박 후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확실히 못 박은 대기업의 기존 신규 순환 출자 의결권을 모두 제한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대기업 총수의 배임, 횡령 등 이렇게 좀 죄질이 나쁜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 참여 재판을 의무화하는 게 하나 있고, 또 이제 대기업의 경영진, 그러니까 임원진들의 연봉을 개인별로 공개하는 겁니다. 얼마 받을 건지. 그리고 이제 대기업 집단법 제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현재 재벌과 관련한 규정들이 공정거래법, 상법, 하도급법 등 한 10여 개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데, 이걸 하나로 묶어서 효율적으로 규제하자. 그래서 대기업 집단법을 만들자. 이런 정도가 핵심적인 요구 사항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은 그 육공화국이죠. 노태우 정부 때도 여러 가지 그 재벌 규제에 좀 앞장섰던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경제수석이었는데요. 토지 공개념을 그 당시에 도입했고요. 재벌들이 갖고 있는 그 비업무용 토지를 좀 강제로 매각해라, 이제 이런 처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김종인 위원장이 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옆에 앉은 것 자체에 대해서 재벌들이 굉장히 좀 거부감이 많았고요. 좀 그 껄끄러워했다고 그럴까요? 뭐 이제 뭐 로비 같은 것도 뭐 좀 뭐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 아마 그 부분을 이제 거꾸로 얘기를 들은 김종인 위원장이 좀 비판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로비 같은 건 뭐 있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박 후보나 그 주변 인사들에 대해서 재벌 로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도 확인할 길이 없고요. 만약에 그걸 확인할 수 있다면 한겨레 신문의 일면 톱으로 썼겠죠. 한겨레 신문 일면 그렇죠. 톱으로 특종할 수 있는데 그렇죠. 참 쉽지가 않죠. 다만 이 박 후보 주변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벌이나 대기업과 가깝다고 평가하는 인사들이 꽤 있습니다. 이한구 원내대표가 대표적이고요. 당 안에서는 또 이제 특정인을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공공재벌 장학생이다, 뭐 삼성 장학생이다, 장학생이다. 그럼 돈을 받았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의원들에 대해서 그런 식의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예. 실제로 이런 의원들이 박 후보에게 계속해서 대기업이 우리 경제의 견인차고 내년 경제 위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김종인 위원장 안을 수용하면 재계가 반발할 거다. 일자리 창출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박근혜 후보도 보면 어차피 새누리당이 보수 정당이니까요. 즉은 대기업 쪽에 좀 우호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또 보입니다. 예. 근데 박근혜 후보 개인적으로는 그 뭐 재벌하고 친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렇게 재벌하고 친하다고 봐야 될까요? 저도 뭐 그렇다고 규정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는 저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 박근혜 후보가 지금 앉아 있는 자리, 그러니까 그렇죠. 새누리당, 이게 지금 대선 후보죠. 그러니까 새누리당 자체가 좀 태생적으로 좀 친기득권적이다. 뭐 이 정도 그렇습니다. 표현하는 건 괜찮겠죠. 그렇습니다. 예. 자, 또 당장 그 12월 19일 대선이 얼마 안 남지 않았는데요. 참 그 궁금한 게 이런 겁니다. 박근혜 후보가 경제 민주화를 뭔가 좀 포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외적으로 비치면 뭔가 그 대선에서 손해를 볼 것 같거든요. 자, 이번 대선에서 도대체 그럼 원래 그 전통적인 그 옛날 한나라당 지지층, 기득권층 이런 고정표만 가지고 선거를 치르겠다는 얘기인지, 그렇게 해도 뭐 야당의 문재인이나 안철수 이런 정도는 뭐 물리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건지,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좀 취재해본 바로는 뭐 박근혜 후보가 그렇게 자신이 있어서 다시 보수층 내지는 대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당내 전략가들 얘기는 그동안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을 해서 경제민주화 논란을 한나라당이 주도하면서 사실상 한나라당이 주도권을 쥐었었죠. 그렇죠. 대기업이나 대기업을 대변한다 혹은 친재벌적이다 이런 이미지들을 상당히 약화시키는데 충분히 효과를 받고, 이것은 이미 그 시장에 다 반영이 돼 있어서 유권자들에게 다 반영이 되어 있어서 더 이상 경제민주화 논쟁을 가지고 대선을 끝까지 가는 건 별로 득표에 도움이 안 된다. 이제 뭐 겨우 대선이 36일 정도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내년도 경제 위기, 일자리 이런 것들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혹은 기업들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 특히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통령이다.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대기업, 그다음에 보수층, 유권자
이쪽을 박근혜 후보 쪽으로 결집시키는 게 이것이 실질적인 득표 전략이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현재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당내 전략가들은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집토끼를 모아서 그렇죠. 고정표를 가지고 선거를 치러도 이길 수 있다. 그런 예. 얘기네요. 자, 그런데 또 새누리당 안에 또 이런 주로 이제 수도권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박근혜 후보가 지금 뭐 45% 정도는 되는데 결국 50%를 넘어서려면 중도 쪽으로 좀 확대해야 된다. 지지층을. 그렇게 확대하지 못하면 선거에서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죠. 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또 그 사람들이 이번에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뭔가 좀 후퇴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비치는 것에 대해서 좀 반발을 할 법도 하거든요. 당내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까? 네, 일단 뭐 대표적으로 그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이라는 것을 주도해서 경제민주화 법을 좀 만든 전현직 의원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죠? 가령 이해운 최고위원 같은 경우 그렇고요. 예, 그분은 친박 친박이지만 경제민주화 개혁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선거에 진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분이고요. 부산의 김세연 의원도 있고 소장파고요. 그다음에 역시 친박인 구상찬 전 의원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현재 한나라당 정치쇄신특위위원을 하고 있는 이상돈 교수 이런 분들이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대체로 현재 박 후보의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만든 후보인데 이렇게 주저앉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특히 좀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선이라는 게 결국 1, 2%의 득표로 승패가 엇갈리는 것인데 경제민주화 포기는 결국 중도표 표기다. 그래서 외연이 확장이 안 되고 이 1, 2% 때문에 결국 대선에 질 수도 있다. 예,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이제 바로 이런 건데요.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이제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이 경선을 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가 됐죠. 그래서 박근혜의 줄푸세 공약 그리고 이명박의 747 공약 이걸 합쳐서 줄푸세 747 이렇게 공약을 만들어서 이제 밀어붙였죠. 이른바 트리클 다운 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성장률을 끌어올려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제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신자유주의 프레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2008년에 전 세계에 닥친 금융위기 때문에 신자유주의는 좀 잘못됐다. 이 허구의 가설로 이제 드러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어떤 자신의 정치적인 돌파구로 이렇게 선택을 한 것 같은데요. 뭐 가만히 있으면 이명박 정권하고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니까 정권을 놓칠 것 같으니까 경제민주화로 좀 차별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나 박근혜는 경제민주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하고는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알 수가 없는 게요. 지금 선거를 코앞에 두고 나는 이명박 대통령과 별로 다르지 않다. 이렇게 뭐 선언한 거나 좀 다름이 없다. 뭐 이렇게까지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대체 뭐 정치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그런 선택을 왜 했는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결국 박근혜 후보는 재벌 편 아니냐, 기득권 편 아니냐. 새누리당은 영남 또 보수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기득권 세력이다. 해서 이제 그 한계를 좀 벗어날 수 없다. 이제 이런 비판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너무 박근혜 후보하고 새누리당을 좀 많이 비판한 것 같습니다. 한겨레 캐스트에서는 앞으로 또 민주당, 뭐 그리고 또 뭐 안철수 무소속 후보, 뭐 진보 정당, 뭐 이런 데 가리지 않고 잘못하는 게 있으면 좀 가혹하게 비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뭔가 잔뜩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로서는 참 좀 불행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복지에 대해서 진정한 관심을 갖고 발전시킨 쪽은 진보가 아니고 보수 쪽이거든요. 이제 국민 생활이 안정돼야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논리죠. 독일에서 복지 정책의 그 기초를 만든 사람이 비스마르크, 우리가 이제 철혈 재상 이렇게 알고 있는 그 비스마르크라는 보수 정치인이 만드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그 의료보험제도 같은 걸 만든 게 이제 박정희 정권이었습니다. 자, 보수가 경제민주화나 복지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사실은 국민이 이제 편안해지는 건데 좀 답답하게 됐습니다. 예, 오늘 나와서 좋은 말씀해 주신 신은영 기자, 여당 반장 실세 기자 감사드립니다. 한겨레 캐스트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한용이었습니다.